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미래동력 시테크, 여기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탄소 중립과 관련한 기술들을 시테크라고 합니다.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죠. 2030년이면 무려 9천조의 시장이 열린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경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환을 해야 되겠죠, 빨리. 2050년까지 1년에 1경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맥켄지 컨설팅 회사 맥켄지의 추산인데요. 우리나라는 R&D 3조 원을 늘리면 일자리 37만 개, 매출 75조가 더 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연평균 약 9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천문학적인 수치죠. 1경 1210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빨리 이렇게 전환이 돼가지고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안보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일하게 도와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접점은 찾아볼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현재까지 접점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북한의 방사포로 충돌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9.19 합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위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사안도 뒤쪽에서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만 먼저 한번 볼까요? 위반이 되려면 이 지역에서 북한이 도발을 해야 위반이 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포는 이 지역을 벗어난 이쪽에서 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1,000만 명,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계산을 한다면 5명 중에 1명은 확진이 된 꼴입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한 점은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45일 만에 900만 명이 쏟아졌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은 사망자가 높다는 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국민보고대회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테크는 기후기술, 즉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가 기후기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발표될 보고서는 매경미디어그룹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프로젝트팀이 3개월 동안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와 함께 각계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국제기구인 GGGI와 에너지 분석기관 블룸버그 NEF도 리서치 파트너로 참여를 했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숲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1차 매일경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숲에 와 있습니다. 삭막해 보이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왜 숲이라고 할까요? 숲처럼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직접 빨아들여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출한 이 탄소를 말이죠. Direct Air Capture, DAC라 불리는 탄소 직접 포집 기술입니다. 클라임웍스, 카본 엔지니어링과 같은 DAC 스타트업들이 이 꿈과 같은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에서 탄소를 직접 뽑아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들 드림 캡처의 꿈을 두고
많은 이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3년 전 2유로도 안 됐던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이미 90유로, 우리 돈 12만 원을 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 투입 비용이 줄고 배출권 가격이 오를수록 DAC의 사업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미래를 내다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AI 빅데이터 투자에 올인했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차세대 투자처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C테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탄소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 C테크 분야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 전환에 약 275조 달러의 자본이 투입돼야 합니다. 매년 평균 9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일경 1,000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무궁무진한 C테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우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료로 사용하는 우주선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현황을 대기권 밖에서 모니터링하는 인공위성 네트워크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인공태양이 보이십니까? 1,000톤의 수소만으로 전 세계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핵융합 기술은 우리 예상보다 더 일찍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해저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해저 깊숙한 곳에 포집한 탄소를 저장하는 기술도 나올 전망입니다. 바야흐로 최첨단 기술의 경쟁 무대 C테크의 레이스에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들 오늘 모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웃도리 재킷이 좀 특별한 옷인데 그냥 버려질 뻔했던 재고 상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의류입니다. 재활용을 넘어서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업사이클링, 이 또한 C테크의 하나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DAC도 대표적인 C테크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빅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는 시설입니다. C테크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블랙락 CEO인 레리 핑크는 앞으로 기후기술 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나올 것이다 말했습니다. 탄소 경제를 상징하던 석유 공룡들은 이제 석유 가스전 대신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미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탄소 경제의 저주, 카본 쇼크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물결은 물가가 오르는 그린플레이션을 넘어서 경제 전반의 파괴적 위기인 그린 스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혁신이 없다면 우리가 받을 충격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유럽 선진국조차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원전을 비롯한 시텍 확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이 없는 한국은 이 시테크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에너지 안보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기업인들이 와 계십니다. 한국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먹고 살 성장 동력이 막막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테크는 한국의 이런 정체 상태를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현재로선 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면 무궁무진한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도 한국의 기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테크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클라이밋 테크놀로지입니다.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클린 테크놀로지이고 또 탄소를 제거하는 카본 캡처 테크놀로지입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는 앞으로 카본 캡처 캐피탈리즘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탄소를 잘 다루는 정부와 기업이 승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지금 승리를 위한 시테크 혁신 모멘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탄소 중립은 시대적 과제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 새 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신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두고 대통령과 당선인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안보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박수현 수석이요. 집무실 이전 반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안보에는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속도전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 정부 교체기의 안정적 관리에 매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와의 갈등 부각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 순차적 개방의 절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수위 경비 27억은 의결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이요, 복귀왕 전 비서관님. 네. 대통령이 어제 안보 얘기를 다시 공식적으로 하면서 청와대 박수현 수석은 그렇다고 우리가 집무실 이전 반대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맥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충돌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충돌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선자의 국정 계획, 운영 방침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이거를 가타부타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자로서 마지막 5월 9일까지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다른 정치적인 요소들은 다 고려를 하고 당선자의 의중을 존중하지만 예. 이것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5월 9일 자정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안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내가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장 5월 10일 날 근무하는 것이 현재 당선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 이전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 안보가 단 1초도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고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평론가님, 안보에 빈틈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현재 시스템을 바꾸거나 하지 말고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추후에 집무실을 옮기는 단계적인 이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당선인 측에서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도와 2017년도 대선에 나왔을 때 청와대를 옮기겠다. 라고 예. 공약을 내세운 분입니다. 그 어느 분보다도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고요. 예. 또 5년 동안 군 통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까지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고 박수현 수석이 말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묘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잘 알겠죠. 윤 당선인이야 통수권자가 아니었으니까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이미 경험을 했고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예비비를 아예 상정도 안 하고 이거 내가 5월 9일 자정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 속에는 사실 방법도 사실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비비 통과시키고 하지만 직접 전화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정상끼리도 전화가 가능한데 협상이 좀 미뤄지고 있다면 이 문제만큼은 당장 서로 전화를 해서 이게 안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양하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양받겠습니다. 대신 예비비는 먼저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를 그 자존심, 양쪽 다 자존심에 대한 어떤 싸움으로 국민들은 비춰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묘수를 찾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답답한 건 이 박수현 수석의 답변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저께 그 수보에서의 발언이 좀 상충된다는 느낌이에요.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려고 하면은 충분히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서로 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정치권이나 인수위 당선인 주변에서는 좀 거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니까 김용원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 합참 작전본부장을 했던 분인데 역겹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 때문에 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좀 격양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수십 차례의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저 표현이 좀 방송 중에서도 논란이 돼가지고 저런 표현은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고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협의, 두 양측이 협의를 하면 될 텐데 사전 협의 여부 놓고도 없었다. 부처와 상의했다라고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태클 걸지 말고 협조를 해달라. 청와대에서는
해결책을 찾자는 얘기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을 한다는 건. 그러면은 조율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었다고 하고 없었다고 하고 얘기가 좀 엇갈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확인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서 기재부에서는 이 돈이 얼마 드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지난 일요일 날 그 윤당선인이 496억 정도 든다라는 얘기를 받았다는 것. 결국 기재부와 관련해서 비용과 관련해서 협의했다는 점. 나아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방부와 관련해서 또 긴급 현안 질의가 국회에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이전과 관련해서 통보를 받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실무자들과 협의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 반면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를 패싱하느냐? 예. 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실무자만 협의하느냐? 이걸 두고 서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지금 물론 뭐 그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박수현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정무수석이 만나서 좀 얘기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좀 오히려 염려를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산 통과를 안 해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실 뭐 그 아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뜨거운 아이스크림 하듯이 어떻게 돈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걸 두고 감정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양측 다 부담이 아닙니까? 예. 나가는 정부는 나가는 대로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 어쨌건 두 분이 만날 거예요. 만나기 전까지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여론전, 상대방에 대한 뭐 압박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대진 변호사님, 네. 정부 부처 기재부하고 국방부에서 보고 받았다. 그런데 이게 정작 청와대가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이라든가 뭐 의논 대상은 청와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뭐 그 일부 그 뭐 매체에서 뭐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청와대도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를 하는 거는 같지는 않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련돼서 저 의사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새 정부에서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새 정부도 뭐 그 문재인 정부도 새 정부에 관련된 그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의사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새 정부에 관련된 그 조언들을 새 정부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려는 그 시도들이 있으면 네.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네.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협의가 잘 될? 애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집무실을 반대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다만 네. 이제 국민들도 58% 정도가 집무실 이전을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뭐 그 여론조사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좀 잘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해서 이렇게 그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예. 새 정부에서 이렇게 옮기니까 무조건 싫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다음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 가정에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취임할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당선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통이동에서 대통령 집무 시작하겠다. 통이동에서 잘 가능성도 있다. 이거 역시 청와대를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출근 안 한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5월 10일 0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김은혜 대변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통이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말씀은 네네. 문재인 정부가 방을 빼야 되는 건지.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복경 전 비서관님. 이게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지금 당선인 측에서도 그렇게 나오면 청와대는 절대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통이동이 금감원 연수원인가요? 그냥 일반 건물 시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참 경악할 일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로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니까 예. 그러면 내가 국가의 군 통수권자로서 있을 때는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진다. 그 이후 그 5월 10일부터는 신임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부분은 흔들릴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을 다시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통이동에서 그 금감원 연수원에서 근무하겠다.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다. 심지어는 예.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은 저는 일종의 시위 아니신가. 통이동에서 농성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할 거라고 봐요. 예. 저는 이 초기부터 왜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신임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승자의 아량을 야당과 국민들에게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승자의 넉넉한 품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략이 되고 그리고 이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도 그 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에 들어가고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결국 실행하려면 현 청와대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일부분 이동이 불가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당선자 측에서 예. 현 청와대 측에 상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야기하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무 협상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태 아니었나 싶고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서로 좀 자존심을 빼고 윤석열 당선자도 5월 10일 0시부터 개방하겠다. 이렇게 공격적인 말씀 말고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을 내가 직접 문 대통령 만나서 한번 협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말씀 아니신가 싶습니다. 오늘이면 뭐 인수위의 입장이 조금 누그러질까? 지금 모든 분의 얘기가 빨리 두 분이 만나가지고 아니면 양측이 만나가지고 접점을 찾아달라라는 것이 아마 뭐 시청자분도 그렇고 국민들의 바람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종국 표현은 네. 앞서 신문에서도 봤지만 안보라는 것이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됐다라고 제목을 달았었어요. 기존까지는 그 안보는 중요한 문제고 워낙 이제 우리 국민에게 문제가 되면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게 안보가 정치 공방의 지금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잘못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당선인 측에서 아니 5월 9일 이전에 안보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 이렇게 지금 여겨지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11시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는 나한테 권한이 있다.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세요. 네. 헌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고 당연히 당선인이 통수권을 이양받는 건 5월 10일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 전에 당선인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전 과정에서 예. 이렇게 이 통수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돼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수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이지 당선인 측이 그걸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저께 작전 합참에서 나온 고위 관계자가 사실은 이전과 관련해서 누수가 있다면 예. 그건 그거야말로 문제다.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다음이라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회사가 제주도로 이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서울에서 제주도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가 다운됐나요? 다운 안 됐어요. 즉 옛날 60, 70년대 지휘권은 움직이면서 이게 뭐 불안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디지털 첨단화된 시대.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합참 밑에 합참은 계속 자기 자리에서 벙커에서 지휘를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사실 이전하면서 계속 앵커께서 강조하시지만 협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라고 대통령께서 조언을 하실 수 있는 문제지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사를 한번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과 합참차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급하게 이전을 할 때는 안보에 위험이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합참차장은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4월을 좀 연합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어서 그 시기가 좀 위험한데 또는 뭐 그 시기가 좀 저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시기가 있고요. 합참 차장으로서 합참의 현행작전 군사대비 태세만큼은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합참 차장이라는 자리가 합참 의장이 부재 시에 그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합참에서 서열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합참 차장의 저 발언을 최진정 변호사님, 군에 대해서 군 대비 태세가 이상이 있느냐? 늘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어서도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군은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군의 의무입니다. 합참차장의 저 발언이 그거를 얘기한 일반론적인 얘기냐. 실제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강조한 부분이냐. 이게 조금 포인트인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군부대는 평시뿐만 아니고 위기 시에 대응하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지금 그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4월 달이 민감한 시기다. 특히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고 그 김일성 주석 뭐 생일도 있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민주당의 대변인 같은 느낌을 들었다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그 합참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군인으로서의 현 태세에 대해서 이전한다 하더라도 군인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와 함께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합참이 이전하는 게 아니다. 마치 합참이 이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보 공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합참에 있는 그 시설 자체에서 그대로 그 위기를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강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 플랜 B까지 다 있다는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좀 쓴소리를 사실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청와대가 마치 모든 그거의 컨트롤 타워처럼 얘기하는데 언제 컨트롤 타워인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 위기에서 항상 문제가 된다고 하면 컨트롤 타워가 질병통제본부라고 했지 언제 기보란 방역기획관이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권 이양기에서 청와대가 이전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컨트롤 타워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왕 전 비서관께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은 대통령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단위는 부처죠.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질병청이라고 하는 단위가 집행 부서이고 또 이런 질병청의 모든 의사결정이 전 국민과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대본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군 통수권자로서 어디서 내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청와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우리가 국가안보상의 비밀 때문에 다 밝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동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진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것이고 군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하다못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더라도
전 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제를 늘 갖추고 있어야 되죠. 예. 합참 차장은 저는 그런 일반론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 이전이 우리가 군 비상, 안보 비상 체계 속에서 이렇게 이동할 만큼 시급한 문제이냐.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4월 달에는 그 북한의 김일성 생일 또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것들이 함께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시기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안보상에 다소 불안감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는 그래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눠지죠. 전직 합참의장 11분께서도 이것은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셨고 예. 그리고 또 보수논객 조갑재 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보에서 우려와 안전 문제가 안심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부분 1%의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불식시키는 부분으로 방점을 찍는 것이 맞고 그것이 국가 수반의 결정이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서욱 장관은 4월에 한미 연습이 있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죠. 4월 15일. 그때마다 북한이 뭔가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당국의 판단 아니에요. 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이전에 부담스럽다. 합참 이전비도 1,2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얘기했던 1,200억보다 많다. 그러니까 인수위의 입장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군 일각에서는 합참을 이전한다 해도 지휘 통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헷갈리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사실 국방부가 군령과 군정을 다 가지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군령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북한에 도발이 있으면 합참에서 대비를 실질적으로 하는 대비를 거죠. 해야죠. 언론 브리핑도 다 합참에서 합니다. 네. 예. 근데 합참은 다 인수위의 의견대로 이동은 아니에요. 그 건물에 국방부가 잠시 오고 장기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네. 그 얘기니까 네. 또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정치적-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죠. 뭐냐면 안보는 안보여야 되는데 안보는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안보를 한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정권 이양기 때문에 그렇죠. 정권 이양기이기 때문에 네. 국방부 장관과 합참 차장의 지금 현재 어떤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국방장관은 현재의 이 대통령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합참 차장은 이 정권이 끝나더라도 자신은 군인이어야 돼요. 현재는 물론 현재 대통령의 그 군령과 군정에 이 소속돼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곧 새로운 정권에서도 군인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장관은 2개월 후면은 장관이 아닌 사람이 돼요. 위치가 다르다. 그 위치가 사람의 다르죠. 현재 위치가. 답변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건 국방장관의 그 답변에도 나와요. 현재 나는 내각에서의 장관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서로 간에 어저께의 답변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읽힐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예비비를 통과시켜줬으면 그리고 예비비를 통과시켜주면서 사실은 조건이 있었으면 안보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달라. 그것은 마지막까지 사실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무실 이전은 이건 급하니까 먼저 해라. 대신 예비비는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폭넓게 받아들였으면 당선인 측에서도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실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 예비비를 통과해 줬었으면 그 예비비 부분은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로 집행이 된다. 어떤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산불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절차가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먼저 의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예비비 지출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도 내일이라도 또 할 수 있어요. 결정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예비비는 함부로 집행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천천히 쓰는 이런 용도의 예산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 발언이 뭐냐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안보 문제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전에 대해서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은 청와대에서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이전 자체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리는 절충 말씀이죠. 방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기사 있으니까 예. 하시라고. 어제 당선인 측에서 일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었죠. 일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잠시 뒤 9시에 또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좀 기류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관이 있다고 개혁을 우회하지는 않는다. 난관이 있다고. 지금의 상황을 난관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난관이 있다고 개혁 우회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보 이유로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걸자 성일정 의원은 5년 내내 북한의 비위를 맞춰놓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발목 잡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안보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맹공을 펼쳤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도 청와대 제동을 예상 못해서 당혹감이 좀 읽힌다는 내용이 있어요. 추가 확전 자제하며 여론 살필 듯.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지금의 여론이 부담스러워요.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여론전에 나설 것. 최진영 변호사 이 부분 한번 포함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당선인 측에서 예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좀 될 줄 알았다는 건데 좀 의외였다는 얘기거든요. 청와대 제도. 단순히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예.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나오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엊그제에서 굉장히 한간에 그 화제를 띄웠던 글이 길게 해서 마치 이제 청와대가 일제시대 때 어떤 잔재라든가 나쁜 의도로 만들었다라는 긴 길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윤석열 당선자의 글이 아니고 2012년부터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글이었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반대할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금 처음에는 협조한다라고 했다가 엊그제 오후에는 문 대통령이 격려했다. 그러다가 또 오후에는 또 협조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의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지금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예비비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것을 예비비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100% 결정을 해두고 그 부분을 기재부에 얘기를 해서 기재부에서 얘기했던 그 490여억 원의 계산서까지 다 해서 그것을 들이밀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물론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이제 그냥 나가야 된 5년 임차인이 나갈 때 사실 기본적으로 좀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해진 임기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서로 주고받고 바톤.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m 뛰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라는 것은 400m 계주처럼 바톤을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톤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 안 하면 바톤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뒤에서 오시는 분, 이어서 가시는 분이 정말 스무드하게 이어질수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 어제 정치권에서는 발언이 더 좀 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졸속 이전에 안보 공백 생긴다. 명분 없는 발목 잡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위가 열렸기 때문에 더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연쇄 이전을 계속적으로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보에 공백이 온다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더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58%가 이전을 반대한다. 아마 이런 여론을 어디서 캐치를 했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를 했을 것 같은데, 조대진 변호사님, 네. 글쎄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이슈겠지만 지방선거가 아마 가장 큰 관심일 텐데, 그래서 더 이렇게 격화되는 걸까요? 일단 그 문재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최초의 그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이렇게 그 이행을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이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아니까 걱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까 걱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실제로 그 이전을 하려다가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고 위험성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요. 새 정부에서는 좀 조심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려 주셨지만 상당히 지금 국민들 자체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청와대 집무실 바꾼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이 뭐 만족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행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여론조사가 대표성을 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사안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여론조사는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종구 평론가, 일단은 이 조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글쎄요, 청와대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을걸요? 근데 이 여론조사는 뭐냐면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로서는 아니 청와대 광화문 시대에 연다면서 거기서부터 또 용산으로 간다고? 이게 지금 거기에 당혹해 하시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근데 기억해 보시겠지만 중앙청 한번 기억해 보세요. YS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을 허문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 허무는 비용 갖고 경제를 살려라부터 시작을 해서 다크 히스토리도 다크 투어도 있다. 그러니까 어두운 역사도 역사다. 그런데 지금 허문 다음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허물기 잘했다. 경복궁이 제대로 보인다. 라는 여론이 형성이 됐거든요.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완전 개방. 그 안에는 경내에는 칠궁전이라고 해서 이 왕인데 후궁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후궁인 7분의 후궁만 따로 위패를 모셔둔 궁도 있어요. 국민들 모르거든요, 잘.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물론 부분 개방이 지금 되고 있지만 그래서 개방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사실 훨씬 적을 거다. 저 여론조사에 비하면. 알겠습니다. 요즘에 하루 4천에서 7천 명 정도의 국민들이 청와대 방문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칠궁도 그 견학 코스 중에 하나예요. 다 보십니다. 그래서 개방과 집무실 이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방 그러면 다 찬성하죠. 대통령 집무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소통이지 않습니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도 소통이셨고, 청와대가 전근대성, 봉건성인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전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이해를 하시면서 직무를 시작하시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국정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계속 뒤로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미뤄졌던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봐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고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차근차근 준비해도 된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5월 10일부터 다 공약을 해결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순리인데 이것을 현임 대통령에게 그것을 풀어놓고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앞뒤가 바뀐 것이고,
집무실 이전이 핵심이 아니고 국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는 이런 국민들과의 소통을 사실 본인의 생각과 고집으로 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여론조사상으로 나온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여론조사 수치를 당선인 측에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의 자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질문, 아까 말씀하신 질문 항목이 중요하긴 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거는 좀 간단한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응답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조사가 나오면은 그것까지 해가지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하나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 관련해가지고 당선인이 얘기한 것과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또 엇갈렸습니다. 그 내용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근데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날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잖아요. 예. 예. 그 방사포 발사 지점이 어디입니까? 서해 쪽입니다. 거기 서해 쪽이죠. 예. 그런데 그 서해가 9.19 군사 합의 그 지역 범위 내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그러면은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겠네요. 예. 그러면 9.19 군사 합의 파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9.19 군사 합의 명확한 위반이다. 이게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국방부 제가 입장은 그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 국방부 합의한 입장은 지역은 아닙니다. 위반은 아니다. 9.19 군사 합의 그 완충 지역 이북에서 발사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그 위반이 아니다 이거죠. 저 내용도 좀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얘기는 이겁니다.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약속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도발하면 안 된다라고 북한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방사포를 쏜 것은 이 북쪽이기 때문에 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장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당선인은 아까 보셨겠지만 그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합의 위반이 맞죠? 라고 확인을 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안보 이후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자 문 대통령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와. 최진명 교수, 이 부분인데 당선인이 아마 이게 워낙 또 중요한 합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라는 거는 현 정부의 안보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결국 안보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몽테스키에의 법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 규정, 그 법이 있으면 그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정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에서 하지 말자는 그런 합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그 정권 이양기에 지금 올해만 들어서 지금 북한이 11번째 지금 어떤 미상 내지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를 했던 것이고 좀 아까 지금 그 국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어디에서 발사했느냐 하니까 머뭇머뭇하면서 정확한 타격점도 찍지 못하면서 그저 서부 그 어떤 서해 쪽에서 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군사 합의 위반 아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편을 잡고 드냐 이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당선자 얘기했던 것은
9.19 합의 위반 내지는 9.19 합의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것을 해서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김은희 대변인이 오후에 합의 정신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합의 위반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게 합의가 있는 거니까 아니지만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 이게 이제 군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 조대진 변호사님. 합의 정신, 그러니까 안보 북한에 계속해서 뭔가를 쏘아올렸을 때 군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감안해가지고 약간 톤다운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그 남북 관계가 되게 그 조금 뭐 부드러운 분위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드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이루어지고 이랬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웠던 분위기도 있었을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뭐 아까 그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없이 뭐 이해를 한다거나 뭐 양호해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유감스러운 성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고 또 다만 이번 부분 자체도 방사포를 쏜 것 자체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 당국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합의의 그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합의 위반도 아닌데 위반인 것처럼 몰고 가서 정권 이항기에 그 남북 관계를 이렇게 차가운 그 현실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 그 태도이지 뭐 국방부 장관이 저쪽 편을 든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표현이나 이 합의 정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상 9.19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한 게 이거예요. 9.19 합의 이후에 북한이 한 차례도 위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2021년 4월 21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19년에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이 있었고요. 2020년에 5월 달에 DMZ에서 우리 GP를 총격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이. 근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9.19 군사 합의는 합의를 사소하게 위반한 것이다. 아니 이게 축소. 그게 그 직접 워딩인가요? 예? 직접 워딩인가요? 예, 직접 워딩입니다. 2022년 4월 21일 정용 외교부 장관이 관훈클럽 추총 토론회에서 이 두 가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 벌어진 일들은 9.19 군사 합의를 사소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위반은 맞는데 사소하다.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반은 했는데 이거 계속 축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서 지금까지 이 정신이라는 게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9.19 이후에 보여준 모든 행동들, 군사적인 행동들이 이 9.19 군사합의 1항이 남북은 지상, 해상, 공주 모든 공간에서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중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저 공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포 입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19 군사합의 이후에 그 수많은 도발들에 대해서 사소하게 위반했다라는 정도로 축소하는 현 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복귀왕 전 비서관님 반론 듣고 다른 기사로 넘어갈게요. 우선은 윤석열 당선자께서 명백히 위반이죠라고 단정짓고 그 인수위원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규정하고 나서 이 규정 이렇게 했으니까 후속 대책을 세워라라고 하시는 것은 전 마땅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라라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이셔야 되고 확인된 이후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것 절차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라는 말씀 하나 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상 완충구역 바깥에서 군사 연습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하잖아요. 4월 달에 한미연합훈련 같이 하고 해요. 이런 것까지도 안 하자라는 것이 9.19 합의가 아닙니다. 각각 양 군사력을 지키고 이게 평화 시기에도 사실 연습을 하고 적대 시기에도 연습을 하고 평화 시기에도 군사력을 고도화시키고 적대 시기에도 고도화시키고 이것은 남북이 공의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를 생각해 보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우리도 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런 냉각기를 거쳐서 평화 무드가 형성이 되었고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그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무드를 만든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 아 그래도 평화기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정책 기조는 시비를 걸고 남북한에서 어떤 갈등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네. 대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추경 기사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제야 조금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 사면, 집무실 이전 사실 민생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였죠. 자영업자 보상 50조 추경을 당선인이 공식화했습니다. 현 정부에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수위에 구초적인 프로그램을 주문을 했습니다. 손실액이 얼마고 어떻게 보상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마련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민주당도 공감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4월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상들이 오늘 언론들의 주된 분석이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 진짜 이제 민생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추경 50조 추경. 민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고 빨리 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여야 간에 일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생의 처음 어떤 그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하는데 왜냐 하면 그 사이에 지금 인수위에서 인적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수위에 간사단이 모인 첫 회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 게 민생을 챙기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약속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추경을 50조에서 빨리 하겠다라고 했고 그거를 특별히 챙겨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어제 간사단 회의에서 그와 같은 지시를 하니까 지금 그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4월 달 그 임시국회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결국 그 대통령 이 취임식 전후로 해서 4월 내지 빠르면은 5월 달에는 전 국민 특히 어떤 이 자영업자들한테 대한 어떤 지원금 최대한 한 5천만 원 그리고 또 방역 지원비 1,000만 원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긴 합니다만 추경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어제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바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좀 감정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죠. 다음 기사 원내대표 민주당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고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의원이 5파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5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경향신문에서는 개파 표심 잡고 새 분리기가 관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상대적으로 투쟁력이 부각돼 있고 박광온 의원은 협상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개별 접촉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됐지만 정견 발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지금 여러 세 가지 포인트를 짚었어요. 개파냐, 투사냐, 협상가냐. 지금 전망이 좀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개파 중심의 그 후보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명백하게 그 개파에 따라서 또 투표가 이루어질지는 또 뭐 의구심이 좀 있고 예. 또 이제 뭐 지금 선거를 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또 민주당을 이끌고 나갈지 또 그리고 이걸 협상으로 새 정부와 협상을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 투쟁을 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도 그 개별 의원들에 대한 그 선택의 표심이 또 갈리기 때문에 예. 끝까지 좀 지켜봐야지 그 결과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봐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기사가 어제부터 나왔는데 이 내용이에요. 내일 달성 4조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종근 평론가께 짧게 네네. 인사말 분명히 할 거거든요, 발언. 네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지금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병원을 나서면서와 달성 사저에서 두 번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뭐 이 사저를 직접 뭐 예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지금 인수위가 너무 지금 바쁜 상황인데 방문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혹시 더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취임식 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서 초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관심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3월 23일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